제 아들이 사돈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러더군요. 엄마는 못 배워서 잘 모르니까 좀 가만히 있어. 시장 바닥에서 그 아들 하나 명문대 보내겠다고 평생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살아온 이 엄마한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바닥에서 28년 동안 반찬을 팔며 혼자 외아들 하나 키워낸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손가락 마디는 마늘 까고 고춧가루 주무르느라 늘 거칠게 갈라져 있고, 손톱 밑은 아무리 박박 씻어도 시장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도 저는요, 이 손이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남편 없이 자식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 손으로 번 돈으로 그 비싼 등록금을 한 학기도 거르지 않고 됐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을 보듯이 절 쳐다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닌 며느리 될 사람과 그 부모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요.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배 아파 낳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남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평생이 통째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를 배운 것 없는 시장 여자라며 대놓고 깔보던 그 잘난 사돈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콧대를 꺾어놓고 하마터면 빼앗길 뻔한 제 인생을 다시 제 손으로 되찾았는지, 오늘 제 긴 이야기가 답답하셨던 여러분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자란 곳은 어느 작은 도시의 오래된 재래시장 한 구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시장 입구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함지박에 고등어며 갈치를 받아다가 빨간 고무 앞치마 두르고 하루 종일 좌판을 지키셨죠. 한겨울이면 손이 얼어 갈라터져서는 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비린 생선을 만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갈치 비닐 냄새만 맡으면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져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폐가 안 좋아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 우리 집 살림은 오롯이 어머니 그 생선 잡단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제는 많은데 버리는 그것뿐이니 사는 게 늘 빠듯했죠. 저는 의로 오빠 둘에 언니 하나, 그 밑으로 동생까지 줄줄이 있는 집의 가운데 딸이었어요. 가운데 끼인 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누가 챙겨주지도, 그렇다고 막내처럼 예쁨 받지도 못하는, 그냥 알아서 커야 하는 자리였죠. 저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네 오빠들은 그래도 사내라고 중학교는 보내야 하지 않겠냐.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날로 책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좌판 옆에 작은 다라이 하나를 받아 앉았어요. 13살, 그 어린 나이에요. 또래 아이들이 교복 입고 종알종알 학교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두부를 잘랐습니다. 솔직히 어린 마음에 왜 안 서러웠겠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든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원주야,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양심까지 없으면 안 된다. 남의 저울 속이지 말고 썩은 거 안 좋은 거 절대 남한테 팔지 마라. 그게 사람 돌이고 그게 결국 다 복으로 돌아온다. 배운 것 없는 어머니였지만 그 말씀 하나는 제 평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손해를 보면 받지 누구한테 한 푼이라도 부정하게 굴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는 못 다녔어도 사람 도리만큼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잔뼈가 굵어가던 제게 23살 무렵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페인트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건물 외벽에 칠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다더군요. 작업복에는 늘 페인트랑 신난 냄새가 배어 있고 손은 저처럼 거칠었지만 사람이 참 무던하고 정직했어요. 말은 어눌해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종일 일하고 내려와서는 제 좌판 앞에 쭈뼛쭈뼛 서서 두부 한 무를 사가곤 했어요. 두부가 뭐 그렇게 매일 필요했겠습니까? 다 저 보러 온 거였죠. 벌이는 둘 다 변변치 못했지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연탄불에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여보,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당신 고생만큼은 안 시키고 싶은데 미안하네. 무슨 소리래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우리 둘이 성실하게만 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몇 해 만에 우리한테 보물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외아들 도연이에요. 어렵게 본 자식이라 우리 부부한테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연이를 안고 그렇게 웃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 그렇게 활짝 웃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원주야, 우리 도연이는 우리처럼 안 살게 하자. 이 녀석은 꼭 공부시켜서 펜대 잡고 사는 사람 만들자. 응? 저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못 배운 이 아이한테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그 소박한 행복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어느 건물 외벽에 칠을 하러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손쓸 새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흔도 채 안 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빠 어디 갔냐고 묻는 어린 도연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까지 무너진다. 내가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한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만에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엔 생선이 아니라 반찬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손맛 하나 믿고 시장 안쪽에 작은 반찬 가게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한 두어평 남짓한 좌판이었죠. 그때부터 제 28년 반찬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해 뜨기 전 이른 새벽 온 도시가 잠든 그 시간에 저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도매시장 가서 그날 쓸 채소며 콩나물이며 멸치를 받아오고 가게 문 열어 가마솥에 불을 올리면 그제야 동이 텄어요. 멸치볶음, 콩자반, 진미채, 시금치나물 하루에도 수십 가지 반찬을 무치고 조리고 볶았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죠. 김장철이면 배추 수백 포기를 혼자 절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요. 손은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고춧가루 물이 들어 손톱은 늘 빨갰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니 말씀 하나는 끝까지 지켰어요. 좋은 재료만 쓰고 양심껏 만들고 손님 저울 절대 안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단골이 하나둘 늘더라고요. 원주 시내 멸치볶음은 어쩜 이렇게 짜지도 않고 딱 좋아? 우리 영감이 원주 시내 콩자반 아니면 밥을 안 먹어. 그러니 내가 또 안 올 수가 있나? 동네 주민분들이 그렇게 제 반찬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어찌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덕에 도연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도연이도 제 속을 알았는지 어릴 때부터 어찌나 의젓하던지요.
다른 집 애들 학원 보낼 때 돈이 없어서 못 보냈는데 이 녀석은 학원도 안 다니면서 늘 상을건이었어요. 밤늦게 가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도연이가 졸린 눈 비비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도 고생했지? 나 이번에 또 1등 했어. 엄마 힘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이 아이 하나 보고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러 도연이는 보란듯이 잘 자라줬습니다. 정말이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다 아는 서울의 명문대에 척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우리 남편 살아생전 그렇게 바라던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연이 펜대 잡는 사람 만들자던 그 약속. 제가 혼자서라도 끝내 지켜낸 거였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보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도연이 해냈어요. 당신 목까지 내가 다 키웠어요. 도연이는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까지 했습니다. 양복 빼입고 첫 출근하던 날 그 모습이 얼마나 늠름하던지요. 시장 사람들이 다 자기 일처럼 좋아해 줬어요. 아이고, 원주 씨, 그 고생을 하더니 결국 아들 농사 대박 났네. 명문대의 대기업이라니. 원주 씨 이제 고생 끝. 호강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호강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도연이가 저처럼 손에 물 안 묻히고 추운 데서 안 떨고 남들한테 무시 안 받고 살면 그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요, 그 28년 동안 번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토연이 등록금 대고 생활하고 그러고도 남는 돈은 모조리 아끼고 또 아꼈어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한 가난한 반찬가게 아줌마 딱 그거였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몇 해 전 시장 근처에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이한테도요. 통장은 늘 텅 빈 척, 늘 가난한 척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글쎄요. 평생 없이 살아온 사람의 버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솔직히 돈 있다고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그 모진 세월을 살면서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사람이 돈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자식 농사 다 지었겠다. 저는 이제 도연이 짝만 만나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손주 안아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는 평소답지 않게 들뜬 얼굴로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저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이고, 정말이냐? 어떤 샥시냐? 응? 어디 사는 누구요? 이름은 세화라고 하고 나랑 같은 회사 다녀." "엄마, 근데 그 집이 좀 대단한 집안이야. 세화 아버지가 대학 교수시거든? 그것도 아주 알아주는 교육자 집안이래." 대학 교수 집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럽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한편으론 살짝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장 사람하고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가 좋다는데, 그렇게 번듯한 집 규수라는데 저는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잘됐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눈에 들 정도면 얼마나 참한 삭시겄냐. 엄마는 우리 아들 짝이면 무조건 좋아. 어서 상견례 날 잡자꾸나." 도연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모처럼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될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서 도연이를 어찌나 채근했는지 몰라요. 며칠 뒤 도연이가 세화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세화는 첫인상에 참 곱더라고요. 얼굴도 희고 말씨도 또박또박하고 누가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저는 그저 우리 도연이 짝이라는 게 좋아서 없는 솜씨에 갈비찜이며 잡채며 한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정갈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세화가 그렇게 상냥하게 웃는데 저는 그만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화가 우리 집 좁은 거실이며 낡은 살림살이를 슬쩍슬쩍 훑어보는 그 눈빛이 어딘가 좀 묘하긴 했습니다. 그땐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겼지만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도연이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를 앉혀놓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날 옷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시장에서 입던 거 말고 깔끔한 정장 같은 걸로. 어? 그럼 엄마가 알아서 잘 입고 갈게. 걱정 마. 그리고 엄마, 그 자리에서 말 좀 아껴. 세원의 부모님이 좀 어려운 분들이라 괜히 엄마가 이것저것 말 많이 하면 분위기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엄마는 가만히 웃고만 있으면 돼. 알았지?"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살짝 서운하긴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할까 봐 미리 입단속을 시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래, 처음 보는 자리니 우리 도연이가 긴장이 되겠지.'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서 큰맘 먹고 백화점이라는 데를 처음 가 봤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7천 원짜리 몸빼 바지나 사 입던 제가 며느리 사돈 본다고 10 몇만 원짜리 정장을 한 벌 샀어요. 미용실도 가서 머리도 곱게 말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 체면 깎이지 않게 해야지,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옆 가게 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유, 곱다 고와. 사돈 댁이 교수 집안이라며?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마. 도연 엄마가 애를 혼자 어떻게 키웠는데 당당하게 가. 알았지?" 기죽긴 왜 기죽어요. 우리 도연이 떳떳하게 키웠는데 뭐.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기를 죽나 하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장소는 세환회가 정한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볼 일 없는 방마다 문이 따로 달린 으리으리한 곳이더라고요. 세화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세화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더니 과연 점잖은 양반처럼 보였고, 세화 어머니는 한눈에도 값비싸 보이는 옷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서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앉아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 인사를 하는데 저를 위아래로 한번 쑥 훑어보시더라고요. "어유, 안녕하세요. 도연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자, 어서 앉으세요."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그 눈빛이 어쩐지 사람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차려든 음식에 손도 제대로 못 댔어요. 처음엔 그래도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새와 어머니가 슬슬 제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도연이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네,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해요. 한 28년쯤 됐네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와 어머니 얼굴빛이 싹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서요. "아, 시장에서 그 김치 같은 거 파신다는 거죠?" "네,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만들고요." "아유, 그러시구나. 사실 우리 집안이 3대째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애아빠도 교수고 큰애도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격이 좀 안 맞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세화가 워낙 마음이 넓은 애라 배운 것 없는 집이라도 괜찮다고 하니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배운 것 없는 집이라니? 그것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사돈될 사람 면전에 대고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도연이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새와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결혼 준비는 이렇게 했으면 해요. 신혼집은 당연히 신랑 쪽에서 다 마련해 오시는 거고요. 요즘 애들 사는 거 보면 못해도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예단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집안이니까 남들 보기에 모양 빠지지 않게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급이 안 맞을수록 그런 데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신혼집을 통째로 거기다 예단이 5천만 원이라니요. 저야 사실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 떠나서 이건 사람을 대놓고 시험하고 깔보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 사부인, 제가 우리 도연이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단이라는 게 꼭 그렇게 액수로만.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도연이가 제 옷스매를 확 잡아당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어머,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저는 깜짝 놀라 도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얼굴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짜증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마치 창피한 짐짝이라도 보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자꾸 나서. 여기서 엄마가 망신당하면 나까지 창피하단 말이야. 그냥 장모님이 하시는 대로 해, 응? 엄마는 이런 자리 처음이잖아. 못 배워서 잘 모르잖아. 못 배워서 잘 모른다. 그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새벽 4시부터 시장바닥에서 손이 트도록 일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이 아이만큼은 펜대 잡고 살게 하려고 평생을 갈아 넣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이 바로 그 못 배웠다는 말로 저를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새와 어머니는 그 꼴을 보더니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호호, 도연이가 아주 의젓하네요. 어머니, 보세요. 자식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는 세화를 봤습니다. 적어도 세화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상황을 곤란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세화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한정식집 방 안에서 평생 누구한테도 굽힌 적 없던 제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부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데 입안이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 하더라고요. 제 자존심이, 제 평생이 그 한마디의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웃어야 했어요. 우리 도연이 결혼 깨질까 봐. 저는 그 모욕을 다 삼키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완의 식구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저는 도연이랑 둘이 남았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우리 아들이 아까는 미안했다고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툭 던지듯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까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그래서 말 아끼라고 했잖아. 됐고, 예단 5천만 원. 그게 뭐라고. 그냥 준비해줘. 세환이가 날짜 빨리 잡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제 안부 한마디, 제 마음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고요. 저는 그 비싼 한정식집 앞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정장이며 곱게 말아 올린 머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서러움보다 더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 얹혀서는 도무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만 살아온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작아져야 했을까? 못 배운 게 무슨 죄라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믿고 키운 우리 도연이는 어쩌다 저런 아이가 되어버린 걸까?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제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마늘 까고 고춧가루 주무르느라 거칠게 갈라진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이 손을요. 이 손으로 평생 정직하게 벌어서 자식 하나 키웠는데 그렇게 한참을 앉아 날이 밝아오는 걸 지켜보고 있으려니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서러움이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멸치를 볶고 콩을 졸이고 손은 늘 하던 대로 움직이는데 마음만은 어제와 영 달라져 있더라고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평생 손이 트도록 모은 돈을 갖다 바칠 수는 없다. 그게 비록 우리 도연이 결혼이라 해도 말입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예단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엄마, 예단 5천만 원 준비했어? 세환이가 자꾸 재촉하는데. 저는 졸이던 콩자반을 불에서 내리고 도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 그 돈 못 준다. 뭐? 어머, 지금 무슨 소리야? 예단 5천만 원도 신혼집도 엄마는 이 결혼에 단 한 푼도 못 보탠다.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너희 둘이 알아서 마련해서 해라. 도연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지금 장난해? 그 돈 안 주면 이 결혼 깨진다고. 엄마가 못 배워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요즘 결혼이 다 그렇다니까. 또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못 배워서. 저는 그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래, 못 배운 엄마는 못 주겠다. 결혼이 깨지든 말든 엄마 대답은 안 바뀐다. 도연이는 씩씩거리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새와 어머니한테서 바로 다음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요. 아유, 도연이 어머니. 아니, 사부인. 우리가 그날 좀 심했나 봐요. 예단은 좀 줄여도 돼요. 한 3천만 원만 해도 되고. 근데 신혼집은 그래도 좀 해주셔야지. 우리도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요. 사부인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눈 딱 감고 받아준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도 사정을 하지? 게다가 사정이 있다니? 교수 집안에? 그렇게 잘 산다는 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옆 가게 순자 언니한테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언니 아들이 마침 법무사 사무실에 다니거든요. 언니,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콧대 높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며느리 쪽에 손을 벌려요? 순자 언니가 듣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원주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거 내가 보기엔 뭔가 구려. 그 집 주소 알아? 우리 아들한테 등기 한번 떼보라고 할게. 잘 사는 척하는 사람 치고 진짜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이틀 뒤 순자 언니가 종이 한 장을 들고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원주야, 이거 봐봐. 그 집 아파트 은행에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어. 그것도 벌써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라네. 새와 아버지가 무슨 사업인지 투자인지를 했다가 쫄딱 망해서 빚이 아주 산더미라는 거먼. 교수는 무슨 명예퇴직당한 지가 한참 됐대. 다 허울뿐이었던 거야.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줄이 쭉쭉 그어진 그 종이를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3대째 교육자 집안이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아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모든 게 한 줄로 쭉 꿰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도연이 같은 시장집 아들을 격이 안 맞는다면서도 그렇게 데려가라고 했는지, 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사정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노린 건 처음부터 우리 도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 도연이도 모든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날 도연이는 깨질 울게 놓은 결혼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겠다고 세화를 만나러 갔다더라고요. 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세화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둔 세화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답니다. 친구한테서 온 카톡이었대요. 도연이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다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야, 그래서 그 시장 시어머니랑 진짜 같이 살 수 있겠어? 누가 같이 산대? 결혼만 하면 되지. 그 노인네 시장에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 등기떼서 다 확인했어. 우리 아빠비 그걸로 메꾸면 되고, 냄새나는 시어머니는 나중에 적당히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조금만 참자. 크크. 도연이는 그 글자들을 읽고 또 읽었답니다. 자기가 친엄마를 그렇게까지 깎아내리면서 결혼하려던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자기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시어머니 건물 하나 빼먹는 데 필요한 도구, 딱 그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는 그 돈만 정리되면 요양원에나 쳐넣을 짐짝이었고요. 그날 밤늦게 도연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창처럼 새하얘져서는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엄마, 엄마 시장에 건물 써? 저는 도연이를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너한테 말 안 했지. 엄마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거야. 돈 있다고 소문나면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서 너한테도 말 안 하고 살았다. 그 말에 도연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새와 카톡 이야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다 말하고 나서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저는 그런 도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서 물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 알겠니? 도연아, 그 사람들이 왜 너 같은 시장집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려고 했는지. 빚더미에 앉아서 너한테 빌부터 이 못 배운 시장 여자 건물 하나 빼먹으려고 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다 정리되면 요양원이나 갖다 버릴 생각이었고. 며칠 뒤 세화 어머니가 세화를 데리고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결혼이 깨질까 봐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보려고 온 거였겠죠. 그 와중에도 여전히 턱은 빳빳하게 치켜들고서요. 사부인, 우리 애들 일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죠. 우리 그냥 좋게 좋게 하시죠. 저는 그 말을 끊고 순자 언니가 떼다 준 그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은행 거라면서요.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라던데. 교수님은 명예퇴직하신 지 오래고요. 빚더미에 앉은 분이 도대체 누구더러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새와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세화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세화 양, 자네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 우리 도연이가 다 봤다네. 시장 노인네 건물 등기떼서 확인했다. 아빠 빚 그걸로 메꾸면 된다. 냄새나는 시어머니 재산 정리되면 요양원에 보내면 그만이다. 이게 자네가 한 말 맞지? 새와 얼굴이 시뻘개졌다 새파래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변명을 하려고 입을 떼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고,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아. 자, 이제 내가 말하지. 이 결혼
오늘부로 없던 일로 합시다. 우리 도연이 인생을 댁들 빚 메꾸는 데 쓰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자 그렇게 도도하던 새와 어머니가 벼랑간 제 손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사부인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봐 주세요. 신혼집 안 해 주셔도 돼요. 예단도 됐어요. 그냥 결혼만 시켜 주세요. 우리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새와도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카톡은 그냥 친구한테 농담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요? 됐습니다. 그 잘난 교수 명함으로 어디 가서 평생 잘 사세요. 이 못 배운 시장 여자 돈은 단 10원도 그 댁에는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연이 다시는 댁 따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더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결국 새와 모녀는 그렇게 빈손으로 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제 할 말을 다 하고 제 자존심을 제 손으로 지켜낸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에 또 그렇게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여전히 고개를 못 드는 우리 도연이를 보고 있자니요. 밉다가도 한심하다가도 결국 저 녀석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저는 그날 시원함과 먹먹함이 뒤섞인 그 묘한 마음을 안고 오래도록 가게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완이와의 결혼이 그렇게 깨지고 나서 한동안 우리 집엔 무거운 침묵이 열렸습니다. 도연이는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는지 넋이 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알게 된 거겠죠. 저는 한동안 도연이한테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밉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기서 또 물으면 이 아이가 진짜 사람이 못 될 것 같았거든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품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려 나갔는데 누가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도연이었습니다. 양복도 아니고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요. "엄마, 나도 좀 도울게. 뭐부터 하면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이한테 앞치마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날 도연이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고 멸치 다듬는 걸 거들고 손님 거스름돈 챙기는 것까지 서툴게나마 다 해냈어요. 평생 펜대만 잡던 손으로요. 저녁이 되니 그 곱던 손이 시뻘겋게 부르터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도연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을 다 마치고 둘이 가게 평상에 앉아 있는데 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명문대 나왔다고 대기업 다닌다고 그게 무슨 벼슬인 줄 알았어. 그 잘난 거 하나 믿고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근데 막상 그 사람들 민낯을 보고 나니까 진짜 부끄러운 게 누군지 알겠더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 사람 보는 눈부터 다시 배울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학벌이든 돈이든 그런 것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자식,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우리 도연이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도연이 부르튼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도 사람 귀한 줄 모르면 그게 다 허사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 사람들 소식도 나중에 띄엄띄엄 들려오더라고요. 세완의 그 으리으리하던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빚더미였다는 게 동네에 다 알려지면서 3대째 교육자 집안이라던 그 콧대 높던 체면도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교수님은 명예 퇴직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다더군요. 세화는요, 우리 도연이랑 깨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또 어디 잘 사는 집 아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댁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또 다른 돈줄을 찾아 나선 거겠죠. 그런데 사람 본성이 어디 가나요? 그쪽도 얼마 못 가 파토가 났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사람을 돈으로만 보던 사람 끝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고소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평생 숨겨뒀던 그 시장 건물을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제 노후 자금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아이들, 이 시장에도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 일부로 우리 시장 상인들 자식 중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작은 장학금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13살에 책가방 내려놓고 울던 그 어린 날에 저한테 뒤늦게나마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거든요. 요즘 저는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손톱 밑엔 여전히 고춧가루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일상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찾아주시는 소리에 하루가 즐겁고 주말이면 우리 도연이가 와서 거들어주니 또 그렇게 든든하고요. 가끔 가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 남편한테 속으로 그래요. 여보, 나 우리 도연이 당신 소원대로 펜대 잡는 사람으로 키웠고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 사람 구실하는 자식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구 앞에서도 안 굽히고 살아요.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나이 되도록 학교라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배운 것 없다는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학교 졸업장이나 그럴듯한 명함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직하게 살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제 양심 하나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배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이 두 손이 이제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우리 가게로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원주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사연 듣고 나면 아유 속 시원하다 싶다가도 막상 돌아서면 또 내 처지가 떠오르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한방 시원하게 먹이는 일 그리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속으로 에라 더럽고 치사하다 한번 삼키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 친정엄마는요, 그게 결코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받아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랑 똑같이 진흙탕에서 뒹굴기가 싫어서 참는 거잖아요. 그건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그릇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학벌로, 돈으로, 차림새로 위아래 재려들거든요. 거기다 대고 나 이런 사람이다.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나를 설명하느라 짐 떼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 건 내 흠이 아니라 그 사람 보는 눈이 딱 거기까진 거니까요. 혹시 오늘 어디서도 내 편 하나 없다 싶었던 분 계시나요? 그럼 여기 이 친정엄마가 있잖아요. 자식이 밖에서 서러운 일 당하고 들어오면 엄마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자식 편부터 들고 보죠. 오늘은 내가 그 엄마 노릇 좀 할게요. 그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그만하면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해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손에 뭔가 쥐고 계셨다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거 한 잔 천천히 한 모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는 다음에 또 좋은 사연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우리 또 봬요.